내일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 탭 한 번으로 맨해튼의 그 최고급 초고층 빌딩 있잖아요. 그 빌딩의 1000분의 1 지분을 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초 단위로 내 지갑에 막 꽂힌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그거 진짜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쵸.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아마 에이 말도 안 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당장 월스트리트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그들이 겉으로는 이런 디지털 혁신을 되게 위험한 투기라고 깎아내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뒤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이 특정 자산들을 쓸어담고 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이 어마어마한 자료 더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국제지정학 분석부터 거시경제 리포트, 그리고 그 월스트리트의 은밀한 장부들까지 싹 다 모아봤는데요. 네, 이 복잡한 정보들이 결국 가리키는 단 하나의 뚜렷한 현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자산 대이동, 이 거대한 실체와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오늘 제대로 한번 심층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끝없이 오르는 금값, 그리고 규제를 둘러싼 복잡한 소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냥 어지러운 정보의 파편일 뿐이거든요. 약간 정보의 홍수 속에 빠진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네, 그런데 이 조각들의 이면에서 실제로 돈이 어떤 길을 따라가고 어떤 형태로 흐르고 있는지를 쫙 추적해 보면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입니다. 청취자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 그 맥락을 짚어드릴 텐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전환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화폐, 그리고 결제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이 자료들을 쫙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그 결제망을 둘러싼 갈등이었거든요. 보통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라고 하면 뭐 군사력이나 최첨단 기술 경쟁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무기나 반도체 이런 걸 생각하죠. 네. 근데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은 돈이 이동하는 길을 과연 누가 통제하느냐 이 싸움이더라고요. 오랫동안 미국은 전 세계가 석유를 살 때 무조건 달러만 쓰게 만드는 그 이른바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엄청난 권력을 누려왔잖아요. 네, 달러라는 통화가 전 세계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석유 결제였죠. 누구나 석유가 필요하고 석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금고에 막 쌓아둬야만 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절대적인 결제망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정 국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 SWFIFD에서 그냥 퇴출시켜버리거나 해외에 예치된 그 국가의 달러 외환 보유고를 아예 동결해버린 거죠. 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던 그 사건이 결정적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등골이 서늘했을 겁니다. 약간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서 달러를 벌어놔도 저 미국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내 금고가 아예 잠겨버릴 수도 있구나. 이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바로 그 공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지각 변동의 핵심 동력이에요. 중국의 입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거든요. 석유를 엄청나게 사다 쓰죠. 네, 매일 엄청난 양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이랑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바닷길을 미 해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바다로 오면 미 해군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대만 문제 같은 걸로 미국이랑 충돌해서 미국이 이 해상 수송로를 딱 봉쇄해버린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단 몇 주 만에 그냥 멈춰버립니다. 와, 그래서 중국이 그 미국의 해군력을 우회하려고 육상으로 뭐 길을 뚫으려고 길을 쓰는 거군요. 그 자료에 등장했던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프로젝트? 그게 단순히 무슨 인프라 투자가 아니었네요. 네, 생존을 위한 우회로 건설이었던 거죠. 바다를 길게 건너지 않고 파키스탄 항구에서 중국 서부로 그냥 바로 육상 송유관을 연결해버리면 미 해군이랑 마주칠 일이 아예 없으니까요. 이야, 물리적인 수송로를 그렇게 우회한다. 정말 치밀하네요. 게다가 물리적인 우회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결제망의 우회도 동시에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2022년에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맺은 리야드 협정입니다. 아, 그 협정 내용이 되게 파격적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엄청나죠?
사우디가 중국에 석유를 팔 때 달러 대신 위안화를 받고 사우디는 그 받은 위안화를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즉시 실물금으로 바꿀 수 있게 시스템을 확 열어준 겁니다. 잠깐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니까 석유를 위안화로 팔고 그 위안화를 다시 금으로 바꾼다. 쉽게 말해서 이거네요. 미국이 전 세계가 다니는 달러라는 고속도로에 갑자기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차를 막 압류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금이랑 위안화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국도를 몰래 건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대신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실물 금을 매개체로 쓰면서 사실상 과거의 근본이제와 비슷한 시스템을 부활시킨 거죠.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여기서 화폐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등장하는데요. 화폐라는 것은 본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만 전 세계적인 신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돈이 누구 편을 들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런데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하는 순간 단기적으로는 적의 숨통을 조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탈달러라는 완벽한 명분과 동기를 부여해버린 셈입니다. 스스로 재발등을 찍은 꼴이 된 거네요. 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도 이 금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18년에 발표돼서 점진적으로 도입된 바젤3 협약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젤 3요. 그거 은행들 자본 건전성 규제하는 국제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엄청난 상관이 있죠. 바젤3 이전에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1등급 자산, 즉 티어 1 자산은 오직 현금이랑 미국 국채뿐이었습니다. 국채랑 현금만 최고 등급이었다. 그런데 바젤3가 도입되면서 실물금이 미국 국채와 동등한 1등급 자산으로 딱 격상된 겁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전 세계 은행이나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금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달러나 미국 국채랑 똑같이 장부의 100% 가치로 쳐주는 최고 안전자산이 된 거네요. 그렇죠.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진짜 미친 듯이 금을 사재기 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달러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바로 이 강력한 제도적 변화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 달러를 못 믿겠다고 하던 찰나에 마침 규제까지 금을 1등급으로 인정해주니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금고에 금을 꽉꽉 채워 넣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달러 시스템에서 이탈하려고 물리적인 우회로도 파고 규제도 바뀌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무너져가는 달러 패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꺼내들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예상치 못한 뜻밖의 무기가 등장하죠. 네, 자료를 보니까 디지털 세계의 자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즉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패깅된 고정된 암호화폐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이거 완전 역사의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시계를 약간만 뒤로 2017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당시에 중국 정부가 자본이 해외로 막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면 금지하고 은행 이자를 다 차단해버렸어요. 강력한 디뱅킹 조치였죠. 아, 맞아요. 그때 중국의 막대한 자본들이 은행망을 아예 이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정부 감시를 피해서 돈을 빼돌릴 이른바 뒷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인터넷만 있으면 주고받을 수 있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중국 부자들이 통제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키워낸 역우의 달러 시장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통제를 피하려는 자본의 도피처로 시작된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 그 기저의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죠. 테더 같은 회사가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려면 자기들 금고에 실제 1달러 가치의 안전자산을 예치해 두어야 하잖아요. 네, 담보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 담보가 되는 안전자산이 뭘까요?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더사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거대한 국가급 채권자가 돼버렸어요. 와, 잠깐만요. 이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데요? 구조가 기가 막히네요. 중국 자본이 도망치려고 만든 뒷문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국채를 안 사주고 달러를 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빚을 내서 나라를 굴려야 하는데 이 국채를 사줄 새로운 물주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 역할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남미의 인플레이션 심한 국가의 노동자나 아프리카의 농부가 자기 나라 화폐가 휴지 조각되는 걸 막으려고 스마트폰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미국 정부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미국 국채를 막 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왜 180도 확 바뀌었는지 단번에 납득이 가실 겁니다. 아, 과거에는 테더사 엄청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중앙은행 통제 벗어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야, 스테이블 코인 시장 10배, 20배 더 키워라 하면서 은밀하게 혹은 대놓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전 세계 17억 명이나 되는 금융소외계층을 은행 계좌 하나 없이도 단숨에 미국 국채의 소비자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아, 진짜 달러 생태계의 시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가장 완벽하고 저렴한 인프라 아닙니까? 통제를 싫어하는 크립토 기술이 가장 중앙화된 달러 패권을 돕고 있다니 너무 아이러니해요. 이게 바로 금융망의 본질인 거죠. 넷플릭스가 위성이나 케이블망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인터넷 하나로 전 세계 거실을 장악했잖아요. 네네, 국경을 아예 허물어버렸죠.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은행의 그 복잡한 검문소들을 다 박살내고 전 세계를 직접 달러로 쫙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한국이나 다른 나라 정치인들은 약간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규제 펜스 치고 있는데 미국이랑 애플, 삼성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자체를 금융 주도권의 최전선으로 밀어 올린 거네요. 네, 시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이토록 매끄럽고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를 닦아놓았다면 이제 사람들은 그 도로 위에서 과연 뭘 사고 팔게 될까요? 도로를 그냥 통통 비워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드디어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등장하죠. 바로 모든 것의 토큰화, 즉 RWA, Real World Assets, 혁명입니다. 아, RWA 이거 요즘 진짜 핫하잖아요. 네, 물리적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국채, 부동산, 미술품, 심지어 지적 재산권까지 이 모든 실물 자산의 가치를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서 유통시키는 기술이죠. 근데 사실 RWA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약간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료에서 정리해준 4가지 핵심 가치를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오, 어떤 점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첫 번째가 중개인, 즉 증권사나 은행 없이 소비자랑 공급자가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만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짓고 있는 특정 반도체 공장 라인에만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네, 타겟팅이 아주 정교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파괴적이잖아요. 분할 소유권. 제가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 살 돈은 없지만 그 아파트 싱크대의 지분 10만 원어치만 사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그 비율만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데 바로 상시 유동화입니다. 상시 유동화요? 네,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자산 가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거나 결제일이 딱 되어야만 현금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토큰화된 자산은 그 과정 어느 단계에서든 유동성을 갖습니다. 그 자료에 칠레 와이너리 예시 기억나시죠? 아, 네네. 포도 수확해서 병에 담기까지 몇 년 걸린다는 그 예시요? 네, 보통은 와인이 다 만들어져야 팔 수 있는데 토큰화를 하면 아직 오크통에서 막 발효 중인 와인의 미래 가치를 쪼개서 일요일 새벽 2시에도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발효 중인 와인을 토큰으로 사고 판다니 진짜 시장의 유동성이 극한까지 가는 느낌이네요. 심지어 임금 받는 방식도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시간만큼 초 단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갑에 꽂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준적으로 완벽히 가능하죠.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해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토큰, 코인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약간 과거의 트라우마부터 떠오르거든요. 그 밈코인 열풍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소스에도 그 재밌으면서도 슬픈 일화가 나오잖아요. 뭐 귀여운 강아지 얼굴이나 뭐 자연보호 같은 추상적인 가치만 믿고 이름도 없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된 경험들. 야, 내가 시추 코인에 대여봤는데 이제는 강남 아파트 코인을 사라고. 이것도 다단계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의구심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그 밈코인 투기랑 지금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RWA 혁명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법적 구속력과 기초자산의 실체입니다. 아,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나 상품선불거래위원회의 행보를 쫙 보면요.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한 것은 철저하게 증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꽉 잡고 관리하고 비트코인 같은 건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RWA로 발행된 토큰은 만약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오류가 나거나 발행한 회사가 망하더라도 현실 세계의 법에 의해서 그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보장받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냥 실체 없는 얘기에 돈을 거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등기소가 딱 인정하는 내 권리증서가 그냥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서 초고속 통신망을 타는 것뿐이다. 이런 거군요. 네. 기존의 이더리움 같은 생태계가 쌓아온 아주 비옥한 걸음 위에서 이 RWA라는 거목이 자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블랙록 같은 전 세계 돈을 다 주무르는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왜 이렇게 RWA의 진심인지, 왜 목숨을 거는지 완전 이해가 갑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융상품 만드는 건 일도 아닌데 국경이나 규제 때문에 전 세계 고객들한테 직접 못 파는 게 한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유통망의 한계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글로벌 24시간 오픈 마켓이 떡하니 생겨버린 거잖아요. 네. 그 유통혁명이 가져올 파급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블랙록은 이미 자기들만의 거대한 자산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블록체인에 올리는 순간부터 각국의 증권사나 은행이라는 중간 유통 채널을 거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직거래가 돼버리네요. 네. 규제도 덜 받고 자금도 풍부한 전 세계 크립토 투자자들 지갑에 자신들의 펀드나 실물자산 토큰을 다이렉트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새로운 금융 배관망을 누가 독점하느냐를 두고 프로젝트들 간의 전쟁도 엄청 치열합니다. 아, 자료에 보니까 리플이랑 체인링크 커뮤니티가 막 다투는 에피소드도 있던데요. 네. 체인링크는 오프라인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끌어오는 오라클 역할을 하고 리플은 국경 간 결제망을 쥐고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이 RWA 시장의 핵심 배관공이 되겠다며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와, 거기다 에이브 같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들은 더 놀랍더라고요. 내가 산 롤렉스 시계나 미국 국채 토큰을 에이브의 담보로 딱 맡기면 뭐 은행 대출 창고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류 뗄 필요도 없죠. 네, 그냥 1초 만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을 받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전통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먹고 살던 그 파이를 이런 디파이들이 다 빨아들이겠네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 금융 세력들이 블록체인 위로 막 실물 자산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정작 이 디지털 생태계의 기축자산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그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아주 무서운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네, 이 현상은 어떤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수한 데이터로 접근해야 명확해지거든요. JP 모건 최근 리포트 보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 같은 수천 년 된 전통 안전자산들보다 구조적으로 수급 여건이 훨씬 더 좋다고 평가를 했어요. 금보다 수급이 좋다고요? 네, 데이터를 딱 보면요. 블랙록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거대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 심지어 각국 정부들이 흡수한 비트코인 양이 무려 411만 개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비트코인은 시스템상 영원히 2100만 개밖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다 비밀번호 까먹어서 영원히 사라진 것 빼면 실제 유통 물량은 훨씬 적을 텐데 그중에서 411만 개를 벌써 기관들이 싹쓸이해서 지들 금고에 처박아 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나 거래소에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은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량은 그야말로 씨가 마르고 있는 건데? 네, 바로 극단적인 공급 충격 때문에 시장에서는 향후 비트코인이 금 페리티, 골드 페리티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 금 페리티.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전 세계 금 시가총액이랑 똑같아지는 지점을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으로서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되면 가격이 지금보다 10배 뛰어 올라서 1개당 100만 달러에 육박할 거라는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달러요?
아니, 근데 잠깐만.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고 기관들이 매일 진공청소기처럼 물량을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왜 당장 눈앞에 비트코인 가격은 막 폭락했다가 횡보했다가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겁니까? 저도 자료 읽으면서 여기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제인 스트리트 같은 퀀트 업체 얘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파생상품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셔야 해요. 월가 기관들이 현물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쓰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선물 시장에서의 대규모 매도, 숏을 치는 겁니다. 아, 공매도요? 네, 현물을 직접 파는 게 아니에요. 파생 시장에서 알고리즘을 써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종이 비트코인, 즉 매도 계약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갑자기 비트코인이 투매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겁먹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동 손절매를 막 하면서 실제 현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누르면서 공포 분위기를 쫙 조성해 놓고 뒤로는 그 패닉에 빠진 개인들이 헐값에 던지는 진짜 현물을 조용히 아주 저가에 쓸어 담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교활하지만 완벽한 전략이죠. 그럼 우리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팔 때마다 기관들한테 물량만 뺏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법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금시장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네, 금융의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니까요. 과거에 미국 연준이랑 월가 은행들이 무려 50년 동안 장부에만 존재하는 8,133톤의 실체 없는 종이 금을 무기 삼아서 금 선물을 대여하고 공매도를 쳤습니다. 금값을 인위적으로 꽉 억눌러 왔던 거예요. 아, 달러같이 지키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 포트녹스에 보관된 금고문 열고 진짜 금괴 있는지 실사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니까 장부상으로만 금을 빌려서 공매도 쳤던 월가가 엄청 당황하면서 금값이 막 흔들렸던 사건 기억나시죠? 갚아야 할 진짜 실물금이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과거 50년간의 금값 조작의 완벽한 디지털 데칼코마니예요. 와, 이 메커니즘 들으니까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만약 제가 귀찮아서 혹은 뭐 단타 치겠다고 내 비트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놔두고 있으면 그 거래소나 연계된 기관들이 내 코인을 몰래 빌려가서 나를 공격하는 공매도 실탄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내 돈으로 내 자산 가치를 깎아내려고 있는 꼴인데, 그럼 전문가님, 이 무서운 기관들의 장난질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해결책은 의외로 원초적이고 간단합니다. 자산을 거래소에 두지 않고 인터넷과 단절된 개인 지갑, 즉 콜드 월렛으로 빼서 스스로 보관, 커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아, 내 금고로 아예 빼버린다. 네, 개인들이 현물을 다 빼버리면 기관들은 선물 시장에서 장만칠 때 필요한 담보 물량을 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향후에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폭발할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관들이 갚아야 할 현물이 없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 현상이요? 맞습니다. 결국 시장 폭발을 위해선 규제 명확화, 지정학적 긴장 완화, 유동성 공급 이런 조건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준 이 자산이 100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 있게 꽉 쥐고 지켜내야 해요. 이야, 정말 오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딱 완성되는 느낌 아닙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거시적인 지정학적 달러 패권 전쟁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무기를 낳았고요. 네, 그리고 그 무기가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혁명으로 이어졌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디지털 영토의 기축 자산인 비트코인을 선점하기 위해 월가와 기관들이 조용히 현물을 쓸어 담는 이 역사적 자산대 이동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라는 거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터넷, 모바일, AI에 이어서 가치와 소유권을 직접 이동시키는 네 번째 거대한 물결, 즉 크립토와 토큰화라는 허키스틱 곡선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깊고 복잡한 이야기의 끝에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의 집, 우리의 시간, 심지어 우리의 잠재력과 재능까지 모두 토큰화되어서 스마트폰 속에서 국경 없이 초단위로 거래되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10년 뒤에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는 화폐나 저 길거리에 있는 전통적인 은행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지금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와,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특정 국가의 국민을 넘어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고 거래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 속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겠죠? 네. 무너져 내리는 옛날 도로 위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융기하는 대륙으로 첫 발을 내디드시겠습니까? 오늘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파괴적이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